안녕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경제학의 모든 것, 여러분의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죠. 바로 이 총 공급 곡선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맨날 그냥 당연하게 단기 총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외우기만 했잖아요. 근데 대체 왜 우상향하는 걸까요? 오늘 그 근본적인 원리,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케인즈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두 가지 핵심 모형을 보고요. 곡선이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장기 곡선까지. 마지막엔 핵심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만 집중하시면 총 공급 곡선은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단기 총 공급 곡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가야 해요. 바로 케인즈가 단기 노동 시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두 가지 핵심적인 가정을 먼저 딱 잡고 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정이 바로 화폐 환상입니다. 이름부터 재밌죠? 말 그대로 돈에 대한 환상,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 액수, 즉 명목임금이 오르면 와, 나 월급 올랐다, 부자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내 진짜 구매력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식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동 공급 함수 LS는 G 괄호 W 바프 2다. 자, 여기서 LS는 노동 공급이고요. W는 명목 임금, 바로 월급 액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분모예요, 분모. P가 아니고 P2잖아요? 이 2가 뭐다? expected, 바로 예상 물가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실제 물가가 아니라 이 정도 오르겠지 하고 예상하는 물가를 기준으로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폐 환상의 핵심을 담은 수식입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자, 케인즈의 두 번째 가정은 명목임금 경직성입니다. 특히 아래쪽으로, 즉 임금을 꺾는 방향으로 뻣뻣하다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월급 올려준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갑자기 사장님이 와서 회사가 어려우니 다음 달부터 월급 좀 깎자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보통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한번 정해진 월급 액수는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 운동은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첫 번째 가정 화폐 환상을 가지고 어떻게 우상향하는 총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는지 그 첫 번째 모델 노동자 예상착오 모형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첫째, 일단 노동자들은 물가에 대해 완전 둔감하다고 가정해봐요. 완전한 화폐 환상 상태인 거죠. 이때 경제에 어떤 충격이 와서 실제 물가 P가 쑥 올랐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오른 물건값에 맞춰서 직원들 명목임금 W도 올려주겠죠? 자, 그럼 노동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상 물가 P는 그대로인데 명목임금만 올랐으니 와, 내 실질 임금이 올랐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서 일을 더 하려고 하겠죠. 노동공급 LS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땡큐죠. 늘어난 노동력을 받아서 고용 L을 늘리고 생산 Y도 덩달아 늘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결국 물가 P 상승이 총생산 Y 증가로 이어졌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의 비밀이에요. 이걸 교재에 나오는 3단계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해져요. 자, 노동시장을 보세요. 물가가 오르니까 노동자들이 착각해서 노동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고용량이 L0에서 L1으로 늘어납니다. 총생산 함수를 보면 이 늘어난 고용 L1이 생산량을 Y0에서 Y1으로 증가시키고요. 마지막 PY 평면에서 보면 원래 P0, Y0였던 점 A가 이제는 P1, Y1인 점 B로 이동한 거예요. 이 두 점을 쭉 연결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우상향한 단기총 공급 곡선 AS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노동자들이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는 걸 좀 눈치챘다. 이걸 부분 화폐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올라도 근데 물가도 오른 것 같은데?
하면서 노동 공급을 예전처럼 확 늘리지는 않겠죠. 노동 공급 곡선이 조금만 움직이니까 생산량도 조금만 늘어날 거예요. 그 결과 AS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가가 똑같이 올라도 생산량이 덜 늘어나니까 더 가파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착박의 정도가 AS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케인즈의 두 번째 가정이었던 명목임금 경직성이 어떻게 우상향 AS 곡선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또 관점이 달라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기가 안 좋아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목임금은 노동계약 때문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파는 물건 가격 P는 떨어졌는데 직원 월급 W는 그대로 줘야 해요. 그럼 실질임금 W 나누기 P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그대로니까 실질임금 부담은 오히려 확 커져버리죠. 그럼 사장님은 아이고 인건비가 너무 부담된다 하면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비자발적 실업이 생기고 당연히 총생산 Y도 줄어들겠죠. 자, 보세요. 물가 P 하락이 총생산 Y 감소로 이어졌죠? 이것도 결국 우상향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물가가 P0에서 P1으로 하락했어요. 명목임금은 그대로니까 기업이 느끼는 실질임금 부담은 오히려 올라가죠. 그럼 기업은 노동 수요 곡선을 따라서 고용을 L1으로 줄여버립니다. 이 줄어든 고용은 당연히 총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원래 점 A에서 새로운 점 B로 이동하게 되고 이 두 점을 연결하면 네, 이번에도 역시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곡선 위에서 점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곡선 자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사가는 경우, 즉 총공급 곡선의 이동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거는요, 사실 아주 상식적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생산 능력에 좋은 일이 생기면 A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기술이 막 발전한다거나 반대로 생산이 안 좋은 충격이 오면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갑자기 폭등해서 모든 공장들의 생산 비용이 확 올랐다. 이러면 AS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기술 진보를 예로 들어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노동자 한 명이 예전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와, 직원 한 명 더 뽑으면 돈이 되겠는데? 하면서 노동 수요를 늘립니다. 동시에 생산함수 자체가 위로 올라가니까 같은 노동력으로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두 효과가 합쳐지니까 결국 모든 물가 수중에서 총 생산량이 예전보다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공급 곡선 전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는 전부 단기에 대한 거였어요. 노동자들이 착각도 하고 임금 계약에도 묶여 있었죠. 그럼 이제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장기가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장기가 되면요, 모든 게 투명해집니다. 첫째, 화표 환상 같은 건 없어요. 노동자들도 이제 똑똑해져서 실제 물가 P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예상 물가 P랑 실제 물가 P가 같아져요. 둘째, 1년짜리 임금 계약도 다 끝나고 새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니 명목임금은 아주 신축적으로 변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10% 올랐어요. 그럼 노동자들도 그걸 정확히 알고 노조를 통해서 사장님, 물가 10% 올랐으니 우리 월급도 정확히 10% 올려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명목임금 W도 10% 올라서 결국 실질임금 WP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또이또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실질임금이 그대로니까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더 늘리거나 줄일 이유가 없죠.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을 더 하거나 덜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고용량은 항상 그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수준, 즉 완전 고용 수준에 딱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생산량도 물가가 100이 되든 200이 되든 상관없이 완전 고용산출량 수준의 수직으로 딱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총공급 곡선 LAS는 이렇게 수직선 모양이 되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딱 이것만은 담아가야 한다.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입니다. 첫째, 단기 총공급 곡선 SRS는 왜 우상향한다고요? 그렇죠. 화폐 환상이나 명목 임금 경직성, 즉 노동자들의 착각이나 계약 때문에 우상향한다. 둘째, 장기 총공급 곡선 LRS는 왜 수직선이라고요? 모든 정보가 완전해지고 임금이 신축적이 되어서 물가가 변해도 실질 임금은 그대로니까. 마지막으로 이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건 뭐다? 기술 진보 같은 생산 여건의 근본적인 변화다.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총공급 관련 문제는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 참 쉽지 않죠? 외울 것도 많고 그래프도 복잡하고 지칠 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요, 경제학은 정말 계단 오르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저랑 같이 한 계단 오른 것처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만 오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혼자서는 도저히 모르겠다, 궁금한 게 생겼다. 그러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에는 이미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보물창고처럼 쌓여 있고요. 또 저희 정말 친절하고 능력 있는 조교님들, 그리고 물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찾아오세요.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시험에 딱 나오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파이팅입니다.